어느 집에나 꼭 있는 오메가3 영양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오메가3는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오메가3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뉴스에서 심방세동 위험이니 부정맥이니 하는 무서운 말이 나오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걱정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내 몸에 맞는 복용법을 아는 거예요. 약국 진열대에 질비한 영양제도 제철 생선도 모두 내 편으로 삼을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심방세동 위험 증가 문구를 넣으라고 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유럽의약품청이 고용량 오메가3 하루 4000mg 이상을 35년 넘게 드신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살펴보니 심방세동이 약 12%가량 더 생기더라는 연구 결과를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용량으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 있어 경고를 붙인 것이지, 일반인이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 챙겨 먹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심장병이 있는 분이 고용량을 몇 년씩 드실 때 조심해 달라는 문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오메가3를 먹으면 심장이 무조건 빨리 뛴다거나 피가 묽어져서 큰일 난다는 얘기는 과장일까요? 실제로 의사가 고용량이라고 부르는 선은 하루에 4000mg 정도부터예요. 생선 캡슐을 2알, 3알씩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1000에서 1500mg 선이기 때문에 심방세동 같은 부작용이 극적으로 늘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미 부정맥 진단을 받았거나 심혈관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복용량을 1000mg 아래로 낮추고 36개월마다 심전도 검진을 받으면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출혈 위험도 자주 거론돼요. 오메가3는 피를 살짝 묽게 만들어 혈전이 들러붙지 않게 돕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항응고제나 아스피린과 겹치면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길어질 수가 있겠죠. 복용 중인 양이 있다면 시각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약 2400mg 이하, 심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1800mg 이하로 맞춰주시고, 수술이나 치과 발치가 예정돼 있다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3에서 5일 정도 전에 잠시 중단하시면 거의 문제없이 넘어가죠. 약효가 끊길까봐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오메가3는 약이 아니라 지방산이기 때문에 며칠 쉬어도 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알러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전에 생선 먹고 두드러기가 올라오셨던 분이나 새우나 조개 알러지가 있는 분은 캡슐을 드신 뒤 입술을 붓는다거나 피부가 간질간질하다면 즉시 중단해야 돼요. 다행히 알러지는 매우 드물고 캡슐 껍질에 쓰이는 젤라틴 때문인 경우도 있어서 식물성 캡슐 표시가 된 제품으로 바꾸면 멀쩡해지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도 처음 드실 땐 하루 한 알만 일주일 정도 관찰하셨다가 이상이 없을 때 본 용량으로 올리시면 안심할 수가 있겠죠. 위장장애는 어떻게 할까 봐요. 비린내에 이 속이 메스꺼워서 못 삼키겠다, 드시고 나면 트름할 때마다 생선 냄새가 올라온다, 혹은 설사가 난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앞침 밥숟가락 세어가며 드실 때 캡슐을 같이 삼키시면 담즙산이 충분히 분비돼서 흡수율이 좋아지고 역한 냄새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도 속이 불편하면 냉장 보관한 엔터리 코팅 제품이나 알약이 아니라 액상 트리글리세리드형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위가 아니라 장에서 터지도록 코팅돼 트름 냄새가 덜하고 흡수 과정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DHA가 태아 두뇌를 발달을 돕는다고 해서 챙겨 드시잖아요. 다만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는 지혈 시간을 고려해 중단하라는 권고가 많아요. 산모 검진 때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36주부터 쉬었다가 산후조리를 가서 다시 시작해도 전혀 늦지는 않아요. 여기까지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이제부터는 오메가3가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해주는지, 왜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혈관 청소부 역할이에요. 오메가3의 EPA 성분은 혈소판이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게 혈전을 예방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살짝 올리고 LDL은 낮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때를 줄여주죠. 덕분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통계적으로 약 10에서 25%가량 낮아졌다는 대형 연구들이 많아요. 둘째, 염증을 장대우는 소방수 기능이에요. 관절이 뻑뻑하고 부었다가 날씨 풀리면 괜찮아지는 변덕스러운 통증,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만성 염증, 장 속이 더부룩한 증상, 모두 조용한 염증이 원인일 때가 많아요. EPA, DHA는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막고, 이미 만들어진 물질은 빨리 분해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겸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비염, 천식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죠. 셋째, 뇌건강. 뇌세포막의 20% 가까이가 DHA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방산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딱딱해져요. 신호 전달이 느려지겠죠. DHA를 충분히 공급하면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져서 전기자극이 매끄럽게 오가고 염증성 단백질이 줄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쌓이기 어려워져요. 하버드나 옥스포드 등 여러 대학 연구에서 노년층이 하루 1000mg 이상 DHA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기억력 저하 속도가 20에서 30% 정도 완만해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겠죠. 넷째, 눈, 피부, 정서까지 두루 챙기죠. 안구건조증은 눈물층의 기름막이 약해져 수분이 증발하면서 시작되는데, 오메가3가 그 기름막 원료를 보강해줘 시린눈, 모래알갱이 같은 이물감을 덜어주죠. 피부에서는 수분 증발을 막고 염증을 낮춰줘 건조함이나 잔주름, 홍조가 줄어든다는 실험도 여러 나왔어요. 우울감 완화 연구도 흥미롭고, DHA가 신경전달 물질의 재활용 효율을 높여 세로토닌과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더 오래 작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벼운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있는 노년층에는 기분이 안정됐다는 보고가 늘고 있어요. 이처럼 좋은 점이 많지만 그렇다면 무조건 영양제로 먹으면 되겠네 하고 결론은 서두르긴 일러요. 음식으로 먹을 때와 캡슐로 먹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균형이 장점이고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D, 셀레늄도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식사로 섭취할 때는 지방산이 소화 효소와 바로 만나 흡수가 일정하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면서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을 채우려면 주 2회 이상 손바닥 2장 크기 생선을 드셔야 하고 낙지, 오징어처럼 큰 몸 생선은 수은 축적이 걱정할 때도 있죠. 가격 조리 번거로운 비린내 때문에 놓치기 쉽고 여름철에는 상하기도 쉬워서 꾸준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죠. 캡슐이나 액상 영양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싹 줄여주죠. 국산 제품도 많고 캐나다, 뉴질랜드 해양 오염이 적은 지역 원료를 들어온 제품은 중국성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돼 있겠죠. 하루 두 알이면 끝이니 편리하고 장에서 직접 방출되는 코팅 기술 덕분에 비린내가 거의 없는 제품들도 많아요. 단점은 역시 과하면 부작용, 그리고 보관을 잘못하면 산패가 빨라진다는 거죠. 산패란 쉽게 말해 지방이 썩는 거예요. 캡슐을 뜯어놓고 한 달 넘게 상온에 방치하면 내부 기름이 공기나 빛이나 열에 노출해 변색이나 악취가 생기죠. 이렇게 변질된 오메가3는 몸에 들어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세포막을 공격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버려야 되죠. 구입 후에는 원통 바닥에 제조일이하는 개봉 후 냉장 2개월 같은 메모를 써서 냉장고 문 안쪽 칸에 보관해주는 게 좋고, 알약이 서로 붙거나 냄새가 나면은 아깝더라도 또 폐기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이제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하나가 남겠죠.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EPA, DH 합계를 하루 250에서 500mg 이상 섭취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염증성 관절 질염이 있다면 1000에서 2000mg까지 올려도 안전하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한 2000mg 이하는 무난한 범위죠. 4000mg 이상은 심장 전문의가 처방하는 치료 용량이라고 생각하고 자의로 고용량을 몇 달씩 드시는 일은 피하시길 바래요. 실제 식단에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월요일에서 목요일 저녁에는 조림 말고 구운 고등어를 반토막, 화요일 점심은 연어 샐러드, 토요일 아침은 들기름 한 큰술 넣은 시래기국을 드신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섭취량이 EPA, DH 합계로 약 4000mg 정도가 돼서 식사만으로도 충분에 가까워지죠. 다만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주간도 있기 마련이니 그때는 5000에서 1000mg 정도 그램 캡슐을 하루 한두 알 정도 보충해 흔들림 없는 평균치를 맞추시면 돼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도 소개해야겠죠. 들깨,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 시금치에도 알파리놀렌산이 많죠. 문제는 체내에서 EPA, DH로 바뀌는 비율이 5% 안팎으로 낮아서 그만큼 쓰려면 들기름 하루 2큰술 이상 드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은 그 전환 효율이 더 떨어져 해산물이나 미세 조류에서 뽑은 DH, EPA를 직접 섭취하는 편이 낫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나는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 포장 뒷면에서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첫째, EPA, DH 합계 함량이 캡슐당 최소 300ml 이상인지, 둘째, IFOS나 고드, MSC 같은 국제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지, 셋째, 산패도를 나타내는 수치, 토토스 수치 20 있는지, 이 세 줄만 합격이면 가격대는 예상과 복용 편의성에 맞춰 고르셔도 큰 차이가 없어요. 복용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일본 산업기술연구소의 동물 실험에서 아침 식후 섭취 시 중성지방 개선 효과가 더 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침을 권하는 전문가가 많아요. 다만 약을 여러 가지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 알량이 버겁죠. 그럴 땐 저녁 식사 직후라도 괜찮죠. 중요한 건 빈속만 피하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복용해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블루베리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막상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하나? 냉동은 괜찮을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지?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 이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블루베리는 눈, 뇌, 피부, 그리고 혈관을 한꺼번에 돌봐주는 귀한 과일이지만 손질이나 보관, 궁합을 잘못 맞추면 이 영양은 줄고 배탈이나 속쓰림 같은 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베리를 그냥 한 줌 먹는 간식이 아니라 몸속의 곳곳을 기름칠해주는 천연의 건강제로 만들어 드시는 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가 왜 그렇게 좋다고 하나 이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 약 100g 속에는 푸른 껍질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이 평균 400에서 5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포도의 약 5배이고 딸기의 20배, 그리고 사과의 약 30배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쓸어내서 혈관 벽에 녹과 같은 산화를 막아주는데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좀 있지만 매일 50g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LDL 콜레스테롤이 10%
10% 정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혈관의 내피 기능, 혈관이 수축 이완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515% 정도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미국 터프츠대 노화 연구소가 70대 어르신 1600명을 약 10년 정도 따라가서 본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6%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망막에 쌓여서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회복 또 재활용되는 데 속도를 높여줘서 컴퓨터나 TV,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서 생긴 눈의 피로감, 야간 운전대에 번지는 눈부심,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 같은 진행을 늦춰줍니다. 게다가 블루베리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약 24% 수준인 비타민C 그리고 36%의 망간 그리고 약 14% 수준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항산화 폭탄이라는 말이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은 올바른 손질과 보관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섭취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온전히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씻지 않고 털어 넣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신다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수입 냉동 블루베리에서는 A형 간염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물에 살짝 헹궈서는 잘 떨어지지가 않고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척 후에 섭취가 원칙입니다. 생과일이던 냉동이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지근한 물 500ml 정도에 식초 2큰술을 섞어서 약 5분 정도 담갔다가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20에서 30초간 살살 헹궈주는 겁니다. 식초 속에 있는 초산이 껍질 표면에 있는 미세먼지, 농약, 세균을 분리해주지만 오래 담그면 수용성의 안토시아닌이 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약 5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식초 냄새가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흐르는 물로 헹구면 금세 날아가고 식초 자체가 살균 효과를 내는 덕분에 따로 세제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 방식이 중요한데요. 급한 마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열이 먼저 가해진 바깥쪽에 있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가 파괴가 될 수 있고 과즙이 흘러나오며 텁텁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냉장실에 1시간 정도 옮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육이 천천히 풀리면서 영양도 지키고 맛도 살아나고요. 급할 때는 씻어놓은 뒤에 미지근한 물 30도씨 정도에 약 3분만 담갔다가 꺼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 녹인 블루베리는 다시 얼리지는 마세요. 얼음 속에서 수분이 팽창, 수축을 반복하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세균이 증식하기에도 좋고 과즙이 흘러나와서 맛도 시들해집니다. 남은 것은 당일에 바로 요리에 쓰거나 버리는 편이 속편하고요. 이제 생과와 냉동, 영양소 차이가 있나요? 하는 물음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수확 즉시 급속 냉동한 열매는 비타민C, 안토시아닌이 약 90% 이상 그대로 보존이 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하 18도씨 이하가 유지되지가 않거나 해동, 재냉동을 반복하게 되면 산패가 빨라지고 껍질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반면에 제철 약 6월에서 8월에 나오는 생과는 향이 풍부하고 조직감이 아주 탱탱해서 정말 과일답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단 수확 뒤에 실온에서 하루, 냉장에서도 3-4일 정도 지나면 비타민C가 20%가량 줄어드니 구입 직후에 두세 끼로 나눠서 빨리 드시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요약하면 철이 맞을 때는 생과로 향과 식감을 즐기는 것이 좋고 철이 아니면 냉동으로 영양을 지킨다가 최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계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안토시아닌이 뚜렷한 효과를 내려면 체중 1kg당 약 1.5mg 이상 섭취가 필요한데요. 60kg 성인 기준이라면 하루 약 90mg 정도가 되겠죠. 블루베리 50g이면 안토시아닌이 200mg 안팎 들어있어서 충분하게 됩니다. 즉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요. 더 드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블루베리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속이 차가워지고 설사를 부를 수가 있고 비타민 K 함량도 높아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약효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실산에 민감한 분은 입술이나 혀가 약간 붓거나 몸이 가려울 수가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한 4-5알 정도로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을 텐데 왜 안 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 칼슘 이온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불용성의 침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덩어리는 위산에서도 잘 풀리지가 않아서 소화 자체가 더디게 되고 항산화력도 약 70%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제식품화학 학회 보고서에는 우유로 만든 블루베리 스무디의 산화 지표 개선 효과가 물로 만든 스무디 대비 약 30% 이하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침전물이 식도로 역류를 하면 위나 식도염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드신 뒤에는 우유나 치즈, 요거트처럼 칼슘, 카제인이 많은 음식은 2시간쯤 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두유는 괜찮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블루베리는 유청이 빠져서 카제인 농도가 낮고 유산균이 풍부해서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을 장까지 운반해주는 택시 역할을 합니다. 두유 역시 식물성의 단백질이라 침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걱정이 적고요. 다만 당이나 향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가장 약처럼 먹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20알, 기름기가 제거된 익힌 토마토 반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이면 되는데요. 토마토를 80도씨에서 약 2분만 데치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라이코펜이 지용성 구조로 바뀌어 흡수가 잘 되고 올리브유 속에 올레오칸탈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과 함께 혈관 내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믹서에 물 200ml 정도를 넣고 곱게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항사나 기초 공사가 끝나는 셈이 됩니다. 맛은 토마토의 은은한 산미와 블루베리의 달콤함에 올리브유 특유의 고소함이 어울려서 의외로 부담이 없습니다. 혈당 고민이 있으신 분도 물 대신 무지방 우유나 두유를 넣지 않는 한 혈당이 급등하진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한 시간엔 블루베리 견과 한 숟갈이 좋은데요. 냉동 블루베리 열알을 실온에 10분 정도 두어서 살짝 해동한 뒤에 호두, 아몬드, 브라질넛 등을 한 줌 섞어서 드셔보세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돕고 서로 부족한 비타민 E나 셀레늄, 폴리페놀을 채워주게 됩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에 약 25g, 소주 한 잔 정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는 별다른 조리 없이 생 블루베리 한 알에서 5알 정도를 김치 옆에 한번 올려보세요.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 반찬이 있는 날에 곁들이시면 단백질 산화로 생길 수 있는 프리라디칼을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잡아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를 더 오래 두고 드시고 싶다면 급속 예냉을 권하는데요. 세척 후에 물기를 제거한 블루베리를 종이컵에 25알 정도씩 담아서 랩으로 입구를 씌운 다음 냉동실에 가장 찬 곳에 약 30분만 예냉을 했다가 얼음이 얇게 잡히면 얼음이 끼지 않는 냉동 서랍으로 옮겨두세요. 처음 3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세포벽이 단단히 얼어서 팽창으로 터지는 걸 막아주게 되고 해동 후에도 터지지 않아서 단맛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냉동해두면 약 8개월 정도까지 그 품질과 영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철에 넉넉히 사서 씻은 뒤에 예냉 그리고 이동 두 단계만 지켜서 한번 보관해 보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혈압약, 당뇨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고용량을 드시면 하루에 약 20알 이하 정도로 줄이시고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잎차도 좋다던데 맞나요? 네, 가을 단풍 든 잎을 따서 살짝 찐 뒤 덮어 말린 잎은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함량이 열매보다 약 20배 가까이가 높습니다. 잎 2g을 물 500ml에 넣고 10분간 달여서 식혀서 드시면 항산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살리실산에 혹시 과민증이 있는 분은 입술 붓기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알에서 5알 정도로 반응을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섭취량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흰 가루가 농약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분이라는 천연의 보호막으로 신선도의 증표입니다. 꼭대기 알까지 고루, 분가루가 남아있고 살짝 파랗게 보랏빛이 선명하면 아주 신선한 블루베리입니다. 비타민을 그냥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비타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라는 궁금증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젊을 때는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약국 진을 대로 향하죠. 하지만 아무 비타민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드시면 기대한 효과는커녕 위장, 신장 같은 장기가 오히려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이란 이름을 같아도 몸에서 하는 일과 흡수되는 것이 다 달라요.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할 영양소는 비타민 C죠. 이유가 있죠. 첫째, 우리 몸속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지어주는 항산화제고, 둘째, 부족하면 피로나 감염, 혈관 파열 같은 심각한 문제가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점막이 약해져서 예전만큼 흡수가 잘 되지 않죠. 따라서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젊은 사람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가장 흔한 실수는 공복 한 방울이죠. 배가 비어 있을 때 산 성분이 강한 비타민 C를 한꺼번에 1000ml 이상 털어넣으면 위벽이 그대로 자극을 받아 쓰림이나 더부룩한,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이어지죠. 마치 소금물을 빈 컵에 붓는 거랑 같죠. 컵이 스펀지처럼 흡수해주지 못해 온벽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 꼭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주시는 게 좋고, 밥과 반찬이 쿠션이 돼서 자극을 흡수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2-3시간 동안 비타민 C가 음식 속 발암물질까지 동시에 처리해주니 일거양득이죠. 나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괜찮던데 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혈중 농도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아침 한꺼번에 1000ml 삼켜도 점심 무렵이면은 몸속 농도는 많이 줄어들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분할 복용이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 번에 2000ml씩 총 6000ml를 드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항산화 효과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는 농도가 면역세포를 돕고 혈관벽을 보호하고 방광과 대장을 지키는 일도 한꺼번에 담당하죠. 혹시 6g 너무 많지 않나 걱정이 되신다면 자연계 동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나 염소 같은 포유류는 몸무게 1kg당 보통 70에서 250ml의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요. 몸무게 60kg 성인을 환산하면 최소 4000ml, 많게는 1만 ml 이상이에요. 우리는 합성을 못하니 음식과 보충제로 채워야 되겠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가공식품 등등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요인이 많으니 동물과 비슷한 범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죠. 단 처음부터 고용량을 넣으면 장이 놀라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500ml, 1000ml 천천히 늘리는 적응 기간도 꼭 필요해요. 형태도 생각해야죠. 가루형은 불필요한 부용제가 거의 없어서 흡수가 빠르고 위 부담이 적겠죠. 다만 공기에 닿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므로 물 한 모금 드시고 가루를 넣고 바로 삼키기, 요령도 좋겠죠. 뮤컵에 미리 타두면 시간을 끄면 진한 녹차처럼 갈색으로 변해서 효과가 떨어져요. 정제는 외출 시에는 간편하지만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 위가 약하신 분은 더부룩할 수도 있겠죠. 리포좀 형태는 지질막으로 감싸서 흡수율이 높은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대장까지 도달해 장내균을 바꿔 부가 효과가 줄어드는 또 단점이 있고, 각자의 위장 상태와 예산, 외출 패턴 등등에 맞춰서 선택해서 골라 드시면 돼요. 속쓰림 때문에 중성 비타민 C라고 불리는 아스코르베이트 형태를 찾는 분도 계세요. 산성일 때보다 항산화력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잊지 말고 위 벽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C의 핵심 무기를 반쯤 포기하는 셈이니 차라리 식사와 함께 용량을 줄여서 천천히 늘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비타민 C는 가루가 신맛 때문에 거북하다면 꿀이나 요구르트에 살짝 섞어서 드셔도 좋지만 반드시 즉석에서 바로 드세요. 비타민 C가 몸 밖으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다는 주장도 흔하죠. 실제로는 흡수된 양 가운데 일부가 방광으로 배출되면서 소변 속 활성산소를 중화해 방광벽을 지켜주기도 해요. 또 흡수되지 못한 잔여분은 대장을 통과해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좋아주기도 하고, 배설이 아니라 통로치료라는 표현이 더 가깝죠. 이 덕분에 꾸준히 드시는 분은 밤중에 소변 자주 보기, 대장 용종 재발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사례도 꽤 많아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 C가 결석을 만든다는 경고에 걱정이 많죠. 사실 이 결석은 체질이나 수분 섭취나 칼슘 제제 등 복합 요인으로 생기죠. 일반적으로 6g 이하 경구 복용만으로 신장을 무조건 망가뜨린 사례는 적어요. 다만 결석 이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300ml 정도랑 비타민 B6를 함께 드시고 수분을 하루 2리터 이상 유지하면 결석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어요. 입안이 마르기 전에 한 컵씩 틈틈이 물을 한번 챙겨보세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놓칠 수가 없겠죠. 비타민 C는 콜레스테롤이 호르몬, 담즙, 세포막 재료로 쓰이도록 대사를 촉진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약 10에서 15% 정도 자연스러운 하향 효과를 보이는 연구도 많아요. 하지만 수치를 억지로 바닥까지 낮추면 오히려 면역세포 재료가 부족해져서 암 치료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니 혈액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절대시하기보다는 항산화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향이 더 안전하겠죠. 뇌 건강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산소를 약 20%나 써서 활성산소가 넘쳐요. 몸은 스스로 뇌에 비타민 C를 농축해 방어맥을 세우는데 나이가 들고 음식 섭취량이 줄면 보충이 필요하겠죠. 하루 3번 나눠 먹기만 잘해도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어지는 사례가 실제 임상이나 장기 관찰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어요. 퍼즐 풀기, 노래 배우기 같은 뇌활동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그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 식탁에 비타민 C 꺼내놓죠. 밥과 국을 두어 숟갈 먹은 뒤 물 한 모금으로 비타민 C 약 1000ml에서 2000ml를 넣고 삼키죠. 점심은 외식이라면 휴대용 파우치에 정제를 준비했다 반찬이 몇 숟갈 들어간 시점에 같은 용량을 보관하죠. 저녁은 기과에서 식구들과 식사할 때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3000ml에서 한 6000mg을 무리 없이 채울 수가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량이나 횟수를 조정해 보시고 자신의 위장 상태를 테스트해 보셔야죠. 속이 편안하면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 불편하면 500ml에서 1000ml 정도씩 줄여서 다시 적응하는 시기로 조절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약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호작용도 확인이 필요하죠. 특히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 특정 항암제, 철분제, 셀레늄과는 동시 복용 시 흡수나 약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죠. 혈색소증처럼 몸에 철이 과다 축적되는 드문 질환이 있으신 분도 전문가랑 상담 후에 용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비타민 C만 챙기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연이나 비타민 D3, 오메가3, 지방산은 서로 시너지가 있어서 면역이나 뇌뼈 건강을 함께 지키는 삼총사 역할을 하죠.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알약을 삼키면 위장 부담이 늘어나니 비타민 C를 식사 중간에 먼저 드시고 지용성인 비타민 D나
중요한 오메가3는 식사 끝 무렵이나 간식 때 드시고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겹치지 않도록 저녁에 따로 챙겨 드시는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흡수율도 좋아지고 속도 괜찮아지고. 과일만 먹으면 천연 비타민C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요? 하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불행히도 요새 농산물들은 토양 고갈, 저장 유통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커서 과일만으로 1000ml 이상을 채우기는 힘들어요. 딸기 한 마구니, 레몬 2-30개를 매일 드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천혈문 유래든 발효 합성이든 순도 95% 정도면 경구 보충제로도 충분해요. 석유에서 뽑는다는 헛소문은 무시하셔도 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비타민C, 의약품 비타민C는 모두 인증된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믿고 드셔도 돼요.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위장에 부담이 없도록 식사와 함께 나눠 드시고, 둘째, 하루 총량은 3000에서 한 6000ml 정도를 목표로 하되 개인 체질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서 올리고, 셋째, 가루형, 정제형, 리포조말형을 상황에 맞게 섞어 쓰고, 넷째, 충분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를 곁들여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섯째,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2시간 간격을 지키고. 이 5가지만 생활화해도 암이나 치매, 실혈관 질환 위험을 동시에 낮출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어요. 오늘 한 번에 6000ml를 먹고 내일 잊어버리면 어제 땀 흘려 운동하고 오늘 종일 누워있는 것과 같죠. 매일매일 꾸준히 밥상위에 비타민C 물컵 하나를 놓아두세요. 가족끼리 오늘 비타민 먹었어? 서로 확인해주면 더 좋죠.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입이 먼저 기억해주죠. 다음으로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기본이 되는 것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단이랑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고, 그 토대 위에 비타민C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혈관을 보수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같은 만성병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도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을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 비타민C 한 통을 올려두면서 여러분의 내일은 더 가벼워지고 활력은 더 길어질 거예요. 함께 실천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 건강하게 걸어가 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2-3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 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에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 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 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